인류 최초의 문명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이집트나 그리스 이런 곳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그렇죠. 피라미드나 웅장한 신전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문자나 바퀴, 학교, 법전, 심지어 의회 같은 시스템의 원형이요. 이게 약 6천년 전에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네, 바로 수메르 문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수메르 문명이 어떻게 인류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이토록 정교한 문명이 뭐랄까 서서히 발전한 느낌보다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오늘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 무대는 메소포타미아, 그중에서도 우루크라는 고대 도시고요. 또 이 도시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는 우리가 그냥 신화 속 영웅으로만 알았던 길가메시도 있어요. 아,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주인공이요? 네, 맞아요. 현재 학계에서는 이 길가메시가 실제 우루크를 다스렸던 왕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죠.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인류 최초의 도시 우르크로 함께 떠나볼까요? 보통 문명의 황금기, 전성기라고 하면 되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시절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점이 수메르 문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풍요가 아니라 아주 혹독한 위기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기후가 갑자기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아, 기후변화가 있었군요. 이네요. 그렇죠. 정착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져버린 셈이에요. 그렇다고 수천 년간 살아올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날 수도 없었을 거고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수메르인들이 인류사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발상의 전환이요? 바로 관계시설이라는 아이디어죠. 관계시설. 네.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강물을 우리 밭까지 직접 끌어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게 그냥 저의 생각하는 작은 도랑 파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아, 전혀요. 이건 뭐 한두 마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 마을이 연합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운하를 건설해야 하는 그야말로 대규모 토목공사였습니다. 와, 인류가 처음으로 자연에 그냥 순응하는 걸 넘어서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인공 농업 시스템을 만들어낸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런 대공사를 하려면 누군가는 계획을 세우고 지시를 내리고 또 나중에는 이 물을 누가 얼마나 쓸지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이 필요했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거기서 역사상 최초의 관료 집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 관료요? 네. 농사나 사냥 같은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안 하고 오직 자원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조직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관리형 엘리트 계급이 탄생한 거죠. 이 시스템이 한번 딱 갖춰지니까 기술 발전은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발전시키고요. 맞습니다. 일단 농업 생산량을 확 늘려야 하니까 소의 힘을 빌리는 쟁기질이 보편화됐고요. 수확물이 드러나니 이걸 효율적으로 옮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인 바퀴와 짐수레가 등장합니다. 와,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이걸 다른 도시의 물건이랑 바꾸는 교역이 활성화됐고 더 먼 것과 교역하려고 인류 최초의 돛담배도 만들었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구리랑 주석을 수입해서 합금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인류를 청동기 시대로 이끈 것도 바로 이 수메르인들이었습니다. 와,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하나가 문명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거군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거쳐서 기원전 2500년경이 되면 수메르 지역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됩니다. 80%나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도시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직업이 수백 개로 분화되고 더 이상 피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히 모르는 타인에게 내 생존의 일부를 맡기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와, 그거 정말 거대한 심리적인 변화였겠는데요. 내가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농부가 기른 밀로 만든 빵을 사 먹고 내가 직접 집을 안 지켜도 경비병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엄청난 수준의 사회적 신뢰가 필요한 시스템인 거죠. 네. 도시 내부의 이런 신뢰 네트워크가 단단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도시 외부와의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아,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경쟁해야 하니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발명품이 등장합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미예요. 잠깐만요. 거미의 발명품이라는 게 좀 신선한데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뭘로 싸웠죠? 그냥 뭐 사냥용 창이나 농기구 같은 걸 썼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전의 무기들은 대부분 사냥 도구나 농기구를 겸했어요. 하지만 검은 달라요. 오로지 사람을 효율적으로 해치기 위해서 설계된 최초의 전문 살인 도구입니다. 와, 인류가 서로를 향한 폭력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상징적인 물건이죠. 짐수레에 쓰이던 바퀴가 군사용 전차에 장착되는 걸 보면 기술의 양면성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네, 교역을 위한 기술이 순식간에 전쟁 기술로 바뀌는 거죠. 네. 도시 간의 치열한 군비 경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더 강력한 무기와 방어 기술의 발전을 촉진했고 동시에 평화롭게 교역하는 것보다 다른 도시를 침략해서 자원을 빼앗는 게 훨씬 효율적인 생존 방식이라는 인식이 싹트게 만들었죠. 이 과정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도시의 지배자, 즉 왕이 되고요. 그 자리가 아들에게 세습되는 왕조가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전쟁포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가 되고 노예 경제라는 것도 처음 생겨났고요. 네, 정리해보면 도시는 원래 자연재해에 맞서려고 협력하면서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다른 도시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 제도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장이 되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제가 만약 당시의 지배자라고 상상해보면 지금처럼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글도 못 읽었을 텐데 대체 어떻게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자기 땅도 아닌 곳에 거대한 운하를 짓게 하고 심지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세금까지 내게 하고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뭔가 아주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 같은 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 접착제의 정체가 바로 이데올로기, 수메르의 경우에는 종교였습니다. 종교? 우리는 모두 같은 신을 섬기는 한 가족이라는 강력한 믿음, 그리고 이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면 신에게 벌을 받는다는 도덕적, 종교적 강제력. 이게 수만 명의 낯선 사람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죠. 그 믿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그 유명한 지구라트로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면 정말 거대한 벽돌 계단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잦은 홍수를 피하려고 높은 토단 위에 신전을 지은 건데 이게 단순히 종교시설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도시의 모든 곡식이 이곳 창고에 모였다가 신분에 따라 재분배되는, 말하자면 시청이자 중앙은행, 국세청 역할을 겸하는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와, 모든 게 다 거기 있었네요. 네, 제빵사, 이발사, 보석세공인, 그리고 글씨를 쓰는 서기까지 도시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이 지구라트에 소속되어 있었죠. 모든 물자와 정보가 한 곳에 모이니까 그걸 관리하고 기록할 방법이 필요했겠네요. 여기서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문자의 발명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했어요. 양 한 마리는 조약돌 모양의 진흙 물표로, 곡물 한 자루는 원뿔 모양 물표로 표시해서 관리했죠. 물건 모양으로요? 네. 하지만 교역이 복잡해지고 관리할 품목이 수백 가지로 늘어나니까 더 이상 물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점토판에 각 품목을 상징하는 그림 문자를 새기기 시작했고 이게 점점 더 빠르고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하면서 쐐기 모양의 서령 문자, 즉 쐐기 문자가 탄생한 겁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역사상 최초로 기록에 남은 개인의 이름이 무슨 왕이나 장군이 아니라 쿠심이라는 회계 담당자였다는 사실이요. 네, 맞아요. 37개월에 걸쳐 보리 29,086자료를 수령함, 담당자 쿠심. 이런 영수증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하하, 네. 그게 수메르 문명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영광스러운 정복이나 위대한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상업 거래 기록이 인류 최초의 기록으로 남았다는 건 이 거대한 도시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바로 그 관리의 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쿠심 같은 수많은 회계 담당자들이 세금 데이터를 꼼꼼히 관리하고 미래의 자원 수확량을 예측하고 인구 증가를 계획했기 때문에 도시가 왕국으로 나아가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와. 문자는
단순히 기록의 도구를 넘어서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의 소프트웨어였던 셈입니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랑 문자가 만나니까 국가의 기획 능력 자체가 달라졌겠네요. 근데 그런 능력이 생기니 그걸 또 전쟁에 활용하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합니다. 문자가 가져온 행정 능력의 발전은 곧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간 도시 국가들끼리 지리한 전쟁을 벌인 끝에 마침내 북쪽 아카드 지역에서 온 이방인 사르곤이 수메르 전역을 정복하고 인류 최초의 통일 제국인 아카드 왕국을 세웁니다. 보통 정복자가 나타나면 기존 문화를 막 파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르곤은 어땠나요? 아니요, 사르곤은 굉장히 현명한 통치자였어요. 그는 수메르의 발전된 종교, 법률, 관료 제도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서 제국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아, 받아들였군요. 네, 다만 공식 언어는 자신의 민족어인 아카드어로 통일하는 융화 정책을 펼쳤죠. 비록 아카드 왕국은 200년 정도밖에 유지되지 못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셈족 계열의 언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아, 아카드 왕국이 멸망한 뒤에 다시 스메르임들이 부흥하는 시기가 잠시 있었다고요. 우르제 사망조 시대 말이죠. 네,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불꽃과 같은 시기였죠. 특히 이때 우르남무라는 왕이 남긴 유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인류 최초의 성문 법전인 우르남무 법전을 만든 거예요. 아, 법전이요? 네,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이나 앞선 법전입니다. 오, 그럼 그 법전 내용은 어떤가요? 함무라비 법전처럼 좀 무서운 내용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놀랍게도 동해보복보다는 벌금형을 통한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법전 서문에는 나는 이 땅에서 과부와 고아가 강한 자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 명시돼 있어요. 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 이미 4,000년 전에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이 우르남무 법전이 훗날 함무라비 법전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번영도 길지는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주변 이민족들의 계속된 침입으로 수메르인이 세운 왕조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수메르어 역시 일상 언어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수메르를 정복한 민족들이 역설적이게도 수메르 문명의 위대한 전파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들은 수메르의 쐐기 문자, 관료제도, 법률, 건축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하고 발전시키면서 후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같은 거대 제국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민족과 국가는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그들이 만든 문명이라는 시스템, 일종의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승리해서 메소포타미아 전체의 표준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수메르 문명에 대한 자료들을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류사의 길이 남을 찬란한 문명을 꼭 키웠지만 동시에 제도화된 전쟁과 계급사회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만들어낸 문명. 바로 수메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수메르라는 민족과 언어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든 문명의 설계도는 이후 수많은 제국을 거치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확장되면서 결국 인류 전체의 자산으로 남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최초의 운영체제 OS를 개발한 회사는 사라졌지만 그 OS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컴퓨터에서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와,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네요. 물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문명적으로는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자료에 보면 수메르인들은 신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게 하려고 인간을 흙으로 빚어 창조했다고 믿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신화가 있죠. 거대한 운하와 신전을 짓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강제 노동이 필요했던 그들의 사회를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과연 그들의 신화가 그 고된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고된 현실이 정말로 그런 신화를 믿게 만든 걸까요? 사회가 먼저인지 이야기가 먼저인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